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건국 1세대들의 헌신과 투쟁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최근 2년간 상영된 다큐 영화들 가운데 최고 흥행작에 오르며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집단 파업을 예고해 놓은 가운데 대통령실이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단체 행동이 이루어지면 업무 개시 명령을 통해 의사면허 박탈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치영 전 동아일보 부국장, 김현주 시사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설 연휴를 비교적 차분하게 보냈습니다. 설 당일인 10일 해병 청룡부대를 방문했는데요.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는 의미를 담은 것 같습니다. 병영생활관에서 가진 장병 간담회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해병 청룡부대 2사단을 10일 대통령이 지금 방문하는 모습이고 병영생활관이라고 그러죠. 이곳에 들어가서 이제 장병들하고 악수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요. 또 장병들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부모님하고는 좀 휴대폰으로 통화도 하고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네, 윤 대통령의 모습 보셨는데요. 이 청룡부대 방문에 앞서 윤 대통령은 국군 장병 전체에게 새해 격려 인사도 전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명절 당일날 이 청룡부대가 인천 지역하고 강화 이쪽 그 김포 서부 전선의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 장병들을 찾아서 이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였는데 이에 앞서서 전 국군 장병들에게 메시지를 발표를 했지요. 헌신적인 임무 수행에 합당한 예우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 책무이고 네. 장병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지금 방명록에 지금 이름과 글씨를 남기는 장면인데 뭐라고 썼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호국충성 무적해병 청룡부대. 네. 라고 글씨를 썼는데 이 청룡부대가 6.25 전쟁 때 혁혁한 전과를 세워서 네.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무적해병이라는 휘호를 받은 이런 부대입니다. 또 베트남 그때 당시에는 월남에 가장 먼저 파병이 됐었죠. 전투부대였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전통이 있는 이런 부대인데 이 부대를 찾아서 이 윤 대통령의 얘기가 이 전통하고 명예에 걸맞게 이런 확고한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어서 상당히 든든해 보인다. 이런 신뢰감을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적이 도발할 경우에 선조치 후보고로 해서 즉각 대응을 해달라. 이런 당부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앞서 잠깐 보셨지만 이 장병 간담회에서 한 병사의 부모와 즉석으로 영상 통화를 했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아까도 잠시 보셨습니다만 이제 병영 생활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장병들이 아무래도 이제 설 당일이기 때문에 아침에 뭐 떡국도 먹고 했을 텐데 부모님들과 뭐 상당히 뭐 실제로는 만나고 싶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윤 대통령이 즉석에서 부모님들과 영상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걱정이 많으실 텐데 건강히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많이 보고 싶을 텐데 염려를 좀 놓으시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뭐 예년에도 이렇게 이제 장병들과 함께 부모님 연결하는 그 즉석 통화 영상 통화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네. 올해도 또 변함없이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또 장병들이 건의사항을 즉석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지시도 이루어졌는데 통역 전문 인력 관리라든가 진로 상담 프로그램 확대 그러니까 이제 군에 있다.
있다가 사회로 진출할 때 이것이 어떤 하나의 경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이제 스무스하게 그 트랜지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건의 사항을 이제 즉석에서 또 지시를 했고, 금융 교육을 확충해달라 이런 내용들도 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을 모으면 한 1,000만 원 이상 가지고 나갈 수 있는데 이걸 그렇죠. 어떻게 불릴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도 좀 교육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듣고 즉석에서 또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한 병사가 윤 대통령에게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이런 건의를 했는데 윤 대통령 이 말을 듣고 놀라고 또 기뻐했다는데 어떤 반응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장병들이 보통 간담회를 갖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사항을, 애로사항을 이렇게 보충을 소원술이라고 끌어놓는데, 그러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뭐 식당의 메뉴를 좀 다양하게 해달라랄지, 일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늘려달라랄지, 이런 뭐 다양한 애로사항을 내놓곤 하는데, 이날 한 병사가 네. 강도 높은 훈련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 참 이례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저 해병대 물론 상당히 고된 훈련으로 유명한 부대인데 더 강도 높게 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당황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흐뭇하기도 하고 여러 부대를 다녀봤는데 이렇게 훈련을 강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올해는 국군이 뼈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사이에서 용어로 말하자면 훈련 좀 더 빡세게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 언론 용어로 순화해서 말했지만 그런 또 일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간담회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은 다연장 타격 체계죠. 천무가 이 설치되어 있는 해병대 진지를 직접 둘러봤습니다. 그 모습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이제 다른 곳을 방문을 했어요. 해병 청룡부대. 그래서 이 천무 체계, 다연장 로켓 체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가서 병사들 만나고 설 당일이라 많이들 저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든든하고 여러분에게 무한한 신뢰가 갈 뿐 아니라 여러분의 임무 수행과 네. 자, 여기서도 윤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이 압도적 대응, 또 장병들에 대한 적극 지원 얘기가 또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도발이 있을 시에 압도적이며 즉각적인 대응을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니 적이 도발을 할 경우에 정말 망설임 없이 압도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적의 의지를 완전히 분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도발 의지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네. 해병대 장병들이 자부심을 갖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국가가 뒤에서 든든히 뒷받침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결국 도발에 있어서는 압도적이며 즉각적인 대응만이 적의 의지를 완전히 봉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점을 이제 강조를 했고요. 또 인천 상륙작전이나 도솔산 승리를 해병대의 그 정신 전력으로 이제 키워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작전에 다 이사단 청룡부대가 뛰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전과를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인천 상륙작전은 뭐 아시다시피 갑자기 북의 기습 도발로 인해서 낙동강까지 이제 그 전선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전기를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네네. 도솔산은 그 강원 양구에 위치해 있는 그 산입니다. 51년도에 전투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이 이사단의 그러니까 전신이죠. 과거에 그 선배 장병들이 그 6.25 전쟁 당시에 도솔산 전투에서 정말 어렵게 그 고지를 탈환했던 그러니까요. 그런 전과를 다시 한번 이제 되새기면서 앞으로 국가는 자부심을 갖고 건강히 근무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을 할 테니 그런 정신적 무장을 통해서 해병대 정신을 잃지 말고 열심히 복무해달라라는 그 격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청룡부대 앞서 신국장도 같이 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군 최초로 해외로 파병된 전투 부대였습니다. 1965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청룡부대의 베트남 파병 결단식 장면 되돌아보겠습니다. 월남에 파견될 한국군 전투부대인 청룡부대 해병 제2여단의 결단식이 9월 20일 동해안 공공기지에서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은 특수훈련으로 연막한 해병 장병들의 열병을 받았으며 결단식에는 정부 요인과 한미 고위 장성 그리고 많은 가족들이 참석해서 장병들의 무언을 빌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유시를 통해서 공산 침략을 물리치고 자유와 안전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자유월남을 지원하고 월남 국민의 용기를 돋고 끝끝내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여단장 김봉출 준장에게 부대기를 수여했습니다. 네, 실로 59년 전 그 영상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과 또 김현주 박사도 언급했던 이 도솔산 전투, 해병대 2사단이 6.25 전쟁의 그 수많은 전투 가운데 빛나는 옛날 용어로 혁혁하다 그러죠. 그런 전설적인 전투였습니다. 이 승리를 기념해서, 승전을 기념해서 이승만 당시 대통령 무적 해병이라는 휘호까지 직접 써서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솔산 전투가 강원도 양구에 도솔산이라고 한 1100m 정도 높이의 고지가 있습니다. 이 도솔산이 인제와 양구에서 북한 쪽으로 뻗어 나 있는 그 도로를 둘러싸고 있어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군이 북한으로 진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지를 점령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었죠. 지나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북한도 엄청난 전략적인 집중을 해서 지키고 있던 고지였었는데 먼저 미국 해병이 침투를 해서 고지를 탈환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 무적의 그러니까 세계 최정이라는 미 해병이 못한 거예요. 실패를 했죠. 네. 그래서 한국 해병으로 그 임무가 넘어왔는데 이때 해병 제2사단이 투입이 돼서 야간 기습 공격을 감행을 해서 결국 19일 만에 이 도솔산 고지를 탈환을 했죠. 미군이 깜짝 놀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혁혁한 전과를 기려서 이승만 대통령이 무적해병이라는 이런 휘호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은 이 부대에 우리 해병 만세라고 네. 한글로 써서 또 휘호를 내려서 대통령 휘호를 2개나 갖고 있는 부대라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때 이제 월남전 때 처음으로 파병이 돼서 월남전에서 세운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이제 우리 청룡 만세, 우리 청룡 만세. 예, 우리 청룡 만세라는 그런 휘호를 내렸죠. 네. 자, 그 이승만 전 대통령과 건국 1세대들의 헌신 또 건국 투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이 연일 흥행 신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상영된 다큐 영화 최고 기록은 이미 돌파했고 24만이라고 제가 어제 봤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32만을 돌파했어요. 네, 32만 명까지 관객 수가 늘어나서 지금 그동안 나온 다큐멘터리 영화로서는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영화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김 박사 12일 만에 32만이면 다큐 영화로는 큰 기록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2월 1일에 개봉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32만 명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지난 연휴가 아무래도 좀 길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가족들끼리 방문해서 아마 본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좌석 판매율이라고 하면은 그 영화에 배정된 좌석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몇 그 개봉관에서 한다는 그 대비 관객 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지난 1일에서 10일까지 29.2%, 지금 40%에 육박하고 있다 그래요. 39.2%를 넘어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봉작 중에 이제 최고치를 찍었다는 것이고 연령대별로 살펴보면은 이제 50대가 역시 가장 많이 찾았고 40대, 30대 이렇게 이제 흥행을 주도하고 있는데 소위 얘기하는 그 MZ 세대라고 하죠. 20, 30대 비중도 적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과거 역사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악해 보겠다라고 벼르고 가는 그런 지금 일반 관중들도 상당히 많지 않은가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큐 영화가 저렇게 막 기록을 써내려가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홍보도 거의 못했고 처음 상영할 때만 해도 개봉관 수가 그 앞서 개봉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다큐 영화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입소문을 타면서 연일 신기록 행진을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개봉할 때만 해도 10개 극장에서 개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10개니까 뭐 거의 미미했어요. 그렇죠.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렇게 홍보에 열심히 치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잘 많은 개봉관이 배정이 되지가 않았었죠. 근데 15곳을 돌면서 시사회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145곳으로 개봉관을 갑자기 늘렸던 것이죠. 오. 그래서 이렇게 145곳으로 늘리고 난 다음에 이제 관객들이 와서 보고 나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게 교육적으로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영화구나 하는 입소문이 부모 세대 사이에서 이렇게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 장면이 그 1948년에 뉴욕 맨해튼에 가면은 저 오픈카를 타고 저렇게 카프레이드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도 거의 못 봤어요, 저 영상을. 그렇죠.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저게 처음으로 지금 공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덕영 감독이 이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진 한 장을 입수를 했는데 방금 전에 나온 장면이 1954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을 했을 때에 맨하탄에서 카퍼레이드를 하던 장면이었는데 그 사진 한 장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곳을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는데 찾지 못한 겁니다. 그 관련 동영상을. 그래서 결국은 미국 교민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의 한 도서관에서 그 동영상을 입수를 해서 그러니까. 이 영화에 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처음으로 이제 공개가 된 거죠,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네. 저거를 찾아보니까 1954년에 맨해튼 영웅의 거리 퍼레이드가 있었고 그걸 한 외국 정상이 거의 없다가 1965년에 5월 19일로 나와 있더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또 갔을 때 저 퍼레이드를 합니다. 똑같은 오픈카 퍼레이드.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티커테이프 퍼레이드라고 오색 종이를 하늘에서 뿌리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 종이가 한 14톤 쓰였다고 하는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2명의 대통령만 미국 맨하탄에서 이렇게 카퍼레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상당히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 박사, 이 보면은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뭐 이거 다 내용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6.25 전쟁, 한미동맹, 토지개혁, 여성 참정권, 투표권의 보장, 의무 교육 다 이런 것들이 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 거였어? 이렇게 묻는 젊은 세대들이 많았다고요? 그야말로 국가의 기틀을 제대로 잡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냐. 저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사실 여성 투표권 같은 경우도 미국도 상당히 뒤늦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몫에 이제 저게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이 다 이루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한미동맹,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죠. 예. 1954년에 이제 체결이 됐었는데 이때도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소위 얘기하는 그 벼랑 끝 전술을 써가면서 미국과 밀고 당기기를 한 끝에 이 조약을 수호해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안보라든가 경제 기틀을 잡은 그 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위 얘기하는 그 가짜 뉴스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과만 지나치게 부각이 됐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 영화의 상영을 계기로 해서 그 공에 대해서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에 환호하고 또 가서 역사적인 사실이 어떤 것이었는지 실질적으로 확인하려는 그런 의지가 모아져서 이렇게 영화 흥행에 성공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즉 잘못으로 꼽히는 게 3.15 부정선거 그리고 4.19 혁명 때 민주화 이 학생들을 탄압하고 총칼을 썼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다. 죽게 했다. 이런 얘기인데 또 있습니다. 6.25 때 서울을 버리고 서울을 지키라고 하고 본인은 달아났다. 그래서 뭐 런승만, 달아난 이승만이다. 이런 말까지도 이게 프레임이 씌워져 있었어요.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이 영화 건국전쟁은 이런 대목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팩트 체크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과에 대해서도 과연 이것이 사실이었나 이게 정말 왜곡시켜서 소위 얘기하는 악마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이제 지금 본물처럼 나오고 있는데요. 3.15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과 부통령을 이제 동시에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기붕 부통령을 당선시키려 했던 그 측근들의 과욕이 불러일으켰던 뭐 온갖 종류의 이제 꼼수가 사실 횡행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은 이미 조봉암
후보, 그러니까 본인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과연 이것이 과였던가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4.19 혁명을 촉발시키게 된 계기가 아니었습니까? 그 부정선거가.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이 과연 그 이승만 독재라고 불리울 만한 상황이었는가. 그 4.19 혁명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했던가. 결국 이제 하야에서 이제 하와이로 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전쟁 당시에도 사실 그 남아서 서울을 지키겠다는 방송이 있었는데 혼자만 도망을 갔다라는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 한강 다리가 뭐 폭파된 것에 이제 직접 관여가 됐다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시했다 남아서 그런 말까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가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뭐 지금 사실 그 역사에 대해서 역사 왜곡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이것이 한 그 단초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뭔가 사태를 왜곡시키기보다는 분명한 팩트가 역사적 사실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는 점에서 김덕영 감독은 이승만 죽이기는 북한의 공작이었다라는 그 주장을 이 영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영화는 자신의 젊은 날에 대한 반성이라고도 했다는데 왜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 감독이 59세니까 586 대표적인 586 세대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에 영화를 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과가 있다는 사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은 철저한 자기 반성이 영화에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영화에 담겨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3.15 부정선거 외에도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외교력을 발휘를 할 수가 있었고 여성 참정권도 확대를 했고 토지 개혁을 통해서 농부들에게 땅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한 공이 있는데 그 공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영화를 제작을 하면서 이 김도영 감독 본인도 상당히 잘 알 수 있게 됐다. 이런 그래서 그런 자기 반성을 담은 영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정읍선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19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전라북도 정읍에 가서 했다는 선언이 사실은 그 북한과 소련의 스탈린이 이미 했던 것을 가지고 이제 남한의 정부를 총선거를 통해서 세우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마치 나라를 두 쪽 낸 것처럼 오해됐다. 이런 부분도 그 사실관계를 정리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뭐 그동안 역사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에 대해서 김도영 감독이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면서 여러 사료들도 조사를 하고 주변 이승만 대통령에 관련된 인물을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실을 다큐멘터리 영화에 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얘기하면 이제 뭐 영화 스포일러가 될 테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영화 건국전쟁은 2월 중순에는 미국에서도 개봉이 됩니다. 일단 LA와 근교 도시 등 두 곳 개봉이 확정됐다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캘리포니아에 이제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LA하고 그 부에나팍이라고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CGV가 2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상영을 하기로 확정이 되었다는 것인데 미국에서 사실 유학해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미국 박사 1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런 면, 그 과거 이제 미국에서 또 여생을 보내셨다는 뭐 이런 점 등에서 미국에서 이 건국전쟁이 상영되는 의미가 상당하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교민들 입장에서도 사실 그 미국은 뭐 그 국부라고 하죠. 파운딩 파더라고 하는 그 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존경을 표하고 있는데 우리도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들을 후손들에게 또 알려줄 수 있는 교육의 차원에서도 이 미국에서 상영되는 것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파운딩 파더 얘기하니까 뭐 유명한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존 애덤스 뭐 이런 건국의 아버지들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런 1세대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그런 걸 또 말하고 있습니다. 정관계 인사들도 최근 입소문을 듣고 이 영화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세이노도 영화 관람평을 SNS에 올려서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이철우 경북지사, 안철수 의원의
영화 후기를 보고 계십니다. 좌우를 넘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해서 정상적 선진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안철수 의원의 후기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안철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투신한 청년 이승만과 해방 후에 그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는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하고 있었다. 이런 관람평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세이노라고 있어요. 세이노라는 분이 어떤 필명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상당히 극찬을 했다고 해서 지금 젊은 층의 사이에서 또 화제가 됐어요. 그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써서 이제 이게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도 상당하겠죠. 지금 뭐 방금 전에도 보셨습니다만 특히 이제 정계에 계신 분들은 가서 인증샷도 많이 올리시고 그 의미도 이제 부여하고 하고 있는데 특히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이 영화를 보고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다는 점은 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한민국이 붉게 물들지 않게 된 공로. 당시 그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공산 세력의 확장을 억제하려고 했던 뭐 미국의 기조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하는 결정적 공로가 이승만에게 있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을 시키면서 잘못되었던 사실관계 이런 것들을 올바로 알려주는 그런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감독에게도 감사한다. 상당히 뭐 치하하는 말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평점 같은 걸 올리지 않습니까? 10점 만점이죠? 네, 9.77점을 올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점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 영화의 어떤 그 신기록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요. 상영 초기에 이제 10관으로 시작해서 100관선이었던 개봉관 이제 300관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흥행 열기를 감안할 때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좌석 판매율이 보통 개봉 영화 한 20% 정도 됩니다. 그 2배인 40%라는 걸 감안하면 기록 행진은 더 확장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첫날 개봉했을 때만 해도 관객 수가 5,400명으로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 연휴에 대작들이 많이 개봉이 되면은 곧 막을 내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있었는데 막상 개봉을 하고 나서 보니까 입소문을 타면서 관객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서 벌써 24만 명을 돌파를 했거든요. 32만 돌파. 32만 명을 돌파를 했죠. 작년에 가장 화제가 됐었던 다큐멘터리 작품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였던 문재인입니다였는데 이 문재인입니다의 관객 수가 11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얼마 전에 개봉한 김대중 대통령의 기류의 김대중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른 다큐멘터리 영화보다도 상당히 관객 수가 늘고 있는, 빠르게 늘고 있는 그런 추세여서 아마 그동안 개봉된 영화 중에 가장 최고의 흥행작이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큐 영화로서는 그렇습니다. 사상 최대 기록도 가능하다. 네, 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개선을 위한 의대 입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서 의료계가 집단 파업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자제를 당부하고 있고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파업이 이루어지면 의사 면허 박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설 연휴 동안 아프면 어떡하나 하는 분들 있었을 겁니다. 의료계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의료 현장에서, 일선에서 교수들을 도우며 실무를 도맡는 게 인턴, 레지던트 같은 이른바 전공의들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오늘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했다고요? 그 정치, 정당 분야에서만 비대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전공의 협의회에서도 집행부가 총 사퇴를 하면서 이제 회장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로 이제 전환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박단 대전협 그 회장 이분만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설 연휴 마지막 날이죠.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에 이르기까지 온라인상에서 전공의들이 상당한 긴 토론을 아마 이어갔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아마 했던 모양인데, 이 전공의들의 경우에는 지난 2020년에도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한 차례 집단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도 80% 가까이가 참여를 하면서 실제 병원에서 특히 뭐 큰 병원들에서는 이 전공의들, 인턴 레지던트들이 실질적인 일들을 거의 다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영화에도 나오고 드라마에도 다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정부의 정책 추진을 무산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지난 2020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의협의 경우는 참여율이 10%였지만 전공의들의 경우에는 80%가 이탈을 했었다는 거예요. 10명 중 8명. 실질적인 실무가 병원에서 돌아가지 않게 되면 이거 의료 대란이 결과적으로는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그 부담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가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오늘 전공의의 집단행동 표명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리셨다시피 전공의라고 하면 이 병원에서 환자들 옆을 지키면서 환자들 상태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전국에 한 15,000명 정도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죠. 만약에 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게 되면 의료 현장이 거의 마비가 돼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전공의가 집단 행동에 나서느냐 여부가 상당히 이번 그 의대 정원 문제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아직은 집단 행동에 대해서 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번 15일이 전공의들이 전문의 실기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끝나고 나면 집단 행동에 나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정부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공의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가 이번 의대 정원 문제에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달라는 그 보건복지부 차관의 성명도 지금 보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SNS 두 곳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 이런 것까지 올렸더군요. 그러니까 전공의들에게 이제 자제를 호소하는 것을 주무부처 장관인 복지부 장관으로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저는 이것이 이제 전공의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는 하나 이제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라고도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결국은 이제 여론이 이런 필수 의료 인력이나 체계에 대한 뭔가 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에게 SNS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호소를 하면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알아주십사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말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해묵어 있는 그 보건 의료 문제들을 풀기 위한 기본이다라는 네.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의료가 중요하다. 또 필수 의료의 위기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외산소라고 하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것이 체제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 반대급부로서 어떤 이런 체계를 회생하는 데 있어서 약속은 꼭 지킬 테니 전공의들도 자제를 좀 해달라라는 점을 당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상황입니다. 의협은 어젯밤에 앞서 잠깐 나왔지만 온라인 총회를 열고 파업 시기, 방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입장 표명은 안 나와서 다행이라고 차관 그랬죠. 자, 오는 15일에 응급실 의사까지 동참하는 걸기대회를 일단 열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의사 관련 단체들이 잇따라서 지금 강경한 대응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의사협회가 전국 16개 시도 지회가 있는데 이 16개 시도에서 15일에 총 걸기대회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한 상황이고 17일에는 집단 파업에 나설지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응급의사학회라는 곳도 있는데 있어요. 예, 여기에서도 응급의료 현장을 우리가 당장 떠날 수도 있다. 이렇게 압박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고 있고요. 대한전공의협의회 같은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조사를 했을 때 세브란스 병원이랄지 서울대병원 이런 수도권의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88%가 파업에 참여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17일 날은 서울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라는 것도 개최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투쟁 일정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점점 이제 압박의 수위를 점점 높여서 정부를 조금 압박을 해나가겠다. 그래서 결국은 의대 정원을 지난 2020년과 마찬가지로 백지화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의 이런 집단 행동에 우려를 표하면서 자제를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계에 약속했던 내용들 들어보시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하여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를 도입하고 공공정책 수과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 의료 완결 체계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요즘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이니 속칭 응급실 뺑뺑이가 빈번합니다. 만약 의료계가 어떤 식으로든 집단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파장과 악영향은 심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2000년 이후 의료계의 집단 휴진 사태 3번 있었죠? 과거에 3번 있었습니다. 네. 2000년, 2014년, 2020년 이렇게 3차례가 있었는데요. 2000년 당시에는 그 당시에 의학 분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의제가 이제 원격 의료를 추진하는 것이었고요. 근데 이 두 시기에는 의료계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정책 추진이 이제 관철되는 결과를 낳았지만 2020년에 그 의대 증원 내지는 공공의대 신설 이것은 사실 백지화가 되다시피 했죠. 정책 그랬죠. 추진이 네. 이제 실패되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꼭 필요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코로나 와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의료계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뭐 여론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정책 추진이 이제 백지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2000년 이후에 이와 같은 집단 휴업 상태가 모두 3차례.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앞선 2차례의 경우에는 일종의 그 타협이 이루어졌지만 2020년에는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관철되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요번에 어떤 의료 대란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이제 4번째의 경우가 되는 것인데 그렇죠. 사실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내지는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특히 빅5라고 하는 그 병원에 오는 분들은 최종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위중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전체 전공의들이 이제
현재 15,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빅5에 배정되어 있는 인원이 약 2,300명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적지 않은 비율인데 그렇네요. 이들부터 만약에 어떤 집단 행동에 나서게 될 경우 정말 환자들이 입을 피해라고 하는 것은 상상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관계 부서에서도 그렇고 또 국민들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라는 염려를 크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실은 자제를 지금 당부하면서 협상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의료계를 달래면서도 강경한 준비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업무 개시 명령을 개별적으로 발동하고 그래서도 안 되면 의사 면허 취소까지도 박탈까지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은 의사들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에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 개시 명령을 만약에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요.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의료법의 또 다른 조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에 의사 면허를 취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만약에 의사들이 집단으로 파업에 나섰는데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 그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의사 면허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자, 이 업무 개시 명령의 발동 요건이 원래는 좀 까다롭습니다만 정부는 이번 사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그 기준을 더 낮출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동네 병원의 경우 휴진율이 30%를 넘게 되면은 업무 개시 명령, 그러니까 진료를 해라라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것보다 조금 하향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휴진율이 한 15% 정도만 넘게 되면은 업무 개시를 하라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다 압박의 수위를 높이겠다. 그러니까 정부도 이번에는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의료의 위기를 또 그 경계 단계에서 격상을 시켰습니다.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을 시킬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별 대란 없이 넘어가야 될 텐데라는 것을 사실 그 수요자 입장인 환자들 입장,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일반 국민들 이 사태를 지켜보는 마음이 참 초조하고 아픈 분을 가족으로 두거나 본인이 아픈 분들 심정은 어떨까요? 전국 보건의료산업노조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를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김 박사님, 상당히 압도적이죠? 여론은 뭐 압도적입니다. 의대 그 정원을 늘려야 된다라는 것에서 뭐 93.4%가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의대 정원의 그 확대 필요성은 물론이고 필수 진료 의사 부족 현상도 93.4%,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라는 것도 80.3%. 그럼 뭐 이거 거의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가 불과 한 10%나 10% 이내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의사의 숫자가 분명히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 필수 진료 의사가 부족하다. 특히 우리가 뭐 요즘에 그 소아과 한번 찾아가려면 특히 응급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중한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보면은 정말 그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필수 진료과에 대해서는 특히 더 찬성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또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려야 된다라는 의견의 47%, 지금 현재 2,000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정부에서는 2,000명 이상도 가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합치면 거의 80% 가까운 거예요. 결국 네. 앞선 결과와 비슷하죠. 필수 의료 과목을 늘려야 된다, 의대 정원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숫자도 상당해야 된다라는 것에 이제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결정은 누가 해야 되느냐? 국민과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제 이것도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보면 지금 이미 국민 여론은 어떠한지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수들이 룰을 정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로 읽힙니다.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비상진료 상황실을 서울과 전국 지자체에 설치했습니다. 직접 설명 들어보시죠. 3차례 중수본 회의를 진행했고 중앙과 지자체에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업이 시행된 의료기관은 없으며 진료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정부는 의사파업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센터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보건복지부가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라는 걸 지금 차렸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지금 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이 본부 밑에 신고센터를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에 환자들이 어떤 피해를 본다든지 법률적인 문제 또는 실제 의료적인 문제 여러 가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할지는 조금 정부가 차차 발표를 하기로 이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수본의 위기 단계가 경계인데 상황에 따라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최고 단계까지 올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최고 단계로 올린다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에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의사 면허 취소까지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의사단체와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심각까지 가면 안 될 거고요. 그 이전에 이성적인 해결책 잘 찾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아프거나 다친 분들이 이 사태로 인해서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신치영 전 통화일보 부국장, 김현주 시사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